네, 공시로 이번에는 어떻게 또 기업을 보는지 인사이트 얻어보는 시간입니다. 장우진 팀장과 함께 해볼게요. 네, 어서 오십시오. 새해 복 네. 많이 네,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새해 또 첫 거래일을 앞두고 저희가 또 지난주에는요, 어떤 공시를 주목해야 하는지 살펴봤는데 이어서 2탄을 가볼까 합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또 공시를 볼지 한번 짚어볼 텐데 어떻게 우리가 공시를 봐야 할까요? 일단 지난주에 본 거는 성장의 힌트를 볼 수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회사가 성장을 해야지 주가가 오를 수 있으니까. 근데 두 번째로 오늘 볼 것은 저평가의 힌트. 그러니까 회사가 싸다는 힌트를 볼 수 있는 공시들이 무엇이냐라는 걸 보는 건데요. 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장내 매수가 될 수 있을 텐데 장내 매수 중에서도 이제 내부자들이 사는 것, 그리고 기관이 지분 신고하는 것, 그리고 이 장내 매수로 보았을 때 이제 자사주 매입도 대표적으로 장내 매수가 되겠죠. 그리고 내부자들의 증여 공시도 이런 게 해당될 수 있어요. 이런 공시들을 어떻게 또 봐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저평가 공시가 좀 좋은 점이 있어요.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성장에 대한 힌트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수주를 받거나 했을 때 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판단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판단을 끝내면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빨리 반영을 하겠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대응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내부자들의 매수를 통한 이 공시들 같은 경우에는 이 판단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유가 안 드러나잖아요. 사긴 샀는데 왜 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걸 분석하는 과정에서 흙 속의 진주를 발견할 수 있는 그 굉장히 재밌는 그 과정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갯벌 체험을 하다가 조개 캘 때 이런 느낌인 거예요. 네, 힘들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뭔가를 얻었을 때 굉장히 그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공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진주를 또 우리가 보기 위해서 구체적인 예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예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내부자들이 장내 매수를 하는 게 그 공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내부자라고 한다면 최대 주주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임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임원, 뭐 특수 관계 회사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회사들이 그러니까 지분을 사요. 그런 건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회사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주식을 샀다. 그러면 그 이유를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회사의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그래서 회사가 성장을 뭔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산다라는 것과 아니면 회사 내부의 이유가 없이 빠져서 이 회사가 너무 싸다라고 판단해서 사는 경우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어째서 이게 싼 건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수 있는, 차분하게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제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리면, 그 작년에 이제 이 방송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종목 중에 하나가 KT 서브마린이었어요. 지금 이름 바뀌었죠. 그쵸. LS 마린 솔루션이라고 바뀌었는데, 이 회사가 처음에 굉장히 특이했어요. 딱 접근할 때 KT 서브마린인데 갑자기 장내 매수를 LS 전선에 들어왔거든요. KT 서브마린이니까 분명히 KT의 자회사인데 LS가 산다. 이상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용을 알아봤더니 KT가 이미 LS한테 팔기로, 그러니까 이 회사를 팔기로, 매각하기로 결정이 돼 있었고, LS 전선 같은 경우에는 KT 서브마린의 지분 40%를 이미 확보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추가로 장내 매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맞아요. 40%면 작은 지분이 아닌데도 추가로 장내 매수를 해서 결국 나중에 보면 5.7%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5.7%를 더 늘린 거죠. 이 이유가 뭘까? 이런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내용을 찾아봤더니 이런 게 있었어요. LS 전선 같은 경우에는 해저 케이블 사업을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해저 케이블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는 건데 KT 서브마린 같은 경우에는 이 해저 케이블을 그러니까 해저에 매설하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LS 전선이 이 사업을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서 설치하는 것까지 직접 가져가겠다라는 거구나. 그리고 이 LS 전선의 해저 케이블 사업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 해저 케이블 사업을 매력적으로 본 것이었구나라는 게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불과 한 3, 4개월 만에 거의 2배 이상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 회사가 왜 산지 특이하잖아요. 왜 사는지 굉장히 궁금하게 만드는 이런 공시가 있을 때 그 배경을 보면 특히나 이제 산업과 관련된 뭔가 배경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감성 코퍼레이션입니다. 감성 코퍼레이션은 2021년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회사예요. 이 회사가 그 스노우피크라고 해서 캠핑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한 이 브랜드를 의류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류가 잘 판매가 되면서 2021년에 주목을 받았었는데 그리고 나서 2022년은 오히려 좀 주가 조정을 받았었어요. 근데 23년 초에 이 김호선 대표이사가 갑자기 6억 4천만 원, 한 32만 주를 장내 매수했거든요. 그러면서 갑자기 주가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단기에 이것도 한 2배 가까이 올라요. 이 배경을 좀 살펴보면 스노우피크가 실적이 좋은 거는 굉장히 이제 보이고 있었는데
이 회사의 이제 비전 자체가 FNF랑 비교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국내에서는 이 스노우피크가 디스커버리만큼 성장하는 게 눈에 띄게 보이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해외로 진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 감성 코퍼레이션의 밸류가 달라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에서는 이 김호선 대표이사의 장내 매수를 통해서 감성 코퍼레이션에서 좀 더 확신을 갖고 매수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이러한 걸 기사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기업의 자신감을 우리가 이러한 장내 매수로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게 정말 말 그대로 진주를 또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시그널이라고 그렇죠. 판단해도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휠라홀딩스도 함께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휠라홀딩스도 이제 여기서 많이 얘기를 들었던 종목인데 가능성에 대한 거예요. 이건 아직까지는 가시화되지는 않았는데 휠라홀딩스는 이제 피에몬테라는 회사가 최대주주입니다. 피에몬테는 윤윤수 회장이 지분 75%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개인 회사라고 보면 되고요. 이 피에몬테가 원래 이제 22년만 해도 21%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35% 가까이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지분을 매수한 게 3천억이 넘어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액을 딱 들어보시니까 놀랍죠. 근데 이게 이 정도까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는 건 이 네. 회사에 대한 자신감이 엄청난 거다라고 그러네요. 판단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실적을 보면 21년, 22년, 23년 이렇게 점점 역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휠라 브랜드가 이제 시장에서 약간 그러니까 외면당하면서 휠라가 역정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휠라와 더불어서 이제 아큐시네트라고 해서 타이틀 리스트를 판매하고 있어요. 이게 타이틀 리스트 브랜드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휠라의 그 비전을 약간 바꾸고 있는 건데 26년까지 이 휠라의 브랜드를 리뉴얼해서 성장을 하겠다는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 목표에 따라서 이 회사는 구조조정을 거치고 있고 실적은 안 좋지만 내부자들은 이 구조조정을 거치는 과정이 싸다라고 판단해서 장내 매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성을 확신을 갖고 앞으로에 대해 오히려 조금 더 주가 매수를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회사의 내부자들은 성장성을 확신하고 있고 확신하고 있으니까. 외부자들은 이 브랜드가 진짜 될 거냐라고 이제 그쵸. 의심하고 있는 상황인 의문이죠.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확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따라사는 건 아니지만 휠라 홀딩스의 휠라 브랜드에서 뭔가 변화가 보인다 그러면 충분히 따라살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대표이사, 이 최대 주주가 매수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인지를 하고 있고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외부에서는 아직은 의심적다. 하지만 정말로 뭔가 딱 힌트가 나왔을 때는 그때부터는 주가가 정말 강하게 오를 수 있다라는 걸 그렇기 알고 때문에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일반 투자자분들에게는 의미 있는 또 공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발 또 진주가 될 수 있는 시그널이기를 바라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주목할 만한 공시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장내 매수를 하는 공시들이 나와요. 근데 네. 기관 투자자들의 일반적인 매수는 공시로 나오지는 않고 5% 지분 신고를 하면은 공시가 나오거든요. 5%? 네, 5%를 넘기면 우리 회사 이만큼 취득했어요라고 공시가 나옵니다. 공시가? 네. 근데 이게 기관 투자자의 지분 공시가 저도 계속해서 살펴봤는데 네. 사실 의미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의외로. 왜요? 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5%를 이미 샀잖아요. 그럼 여기서 더 살까요? 네. 오히려.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미 사면서 올렸단 말이에요. 그쵸.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회사가 5% 지분 신고를 했다는 건 이 종목에 대해서 이 기업이 관여도가 높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의 입장에서는 봤을 때 일단 이 회사가 오버행을 작용하죠. 나중에 이걸 결국 팔아야 되잖아요. 기관이니까. 그리고 이 회사가 딱 선점한 종목을 굳이 들어가야 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기관들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요거 때문에 사실 기관 투자자가 지분 신고까지 들어온 것들은 생각보다는 안 좋은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도 퍼포먼스가 났던 기업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올해 초에 이제 그 한국투자밸류가 지분 신고했던 케이스인데 아이패밀리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5% 신고할 때 15,000원 정도였는데 9월까지 2배 이상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를 보면 이 케이스는 이 회사 자체에 주목하는 게 아니고 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이패밀리 SC는 이제 중소형 화장품 업체인데 올해 상황 보시면 화장품 굉장히 좋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중소형 화장품이 수출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렇다면 이 아이패밀리 SC에 대해서 왜 샀을까를 미리 살펴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왜 투자 종목에 대해서 기관이 주목을 했을까? 그리고 산업을 봤더니 아이패밀리 SC 말고도 다른 산업들이 같이 좋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면 중소형 화장품을 한 번에 살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런 식으로 이 회사를 봤을 때는 이제 그러니까 기관들은 단순히 이제 기업을 보기보다는 산업을 같이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산업을 읽을 수 있는 눈을 가져라. 그러면 이 기관 투자자의 지분 공시를 통해서 읽을 수 있는 산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기관 투자자의 이 매수가 조금 더 접근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산업까지 또 점검을 해봐야 하니까. 네네. 게다가 5% 이상 지분 신고 자체는 사실상 크게 내부자 장내 매수보다는 조금은 매력적이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그렇죠. 조금은 좀 매력도가 떨어진다라고 약간 떨어져. 일반 투자자분들은 또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왜냐하면 내부자들은 내부의 확실한 변화를 가지고 투자한다 그러면 그렇죠. 기관 투자자들은 시장의 변화를 가지고 투자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약간은 다르다는 거죠. 네. 그 차이점까지 함께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부자의 장내 매수 또 기관의 지분 신고에 이어서 주목해볼 만한 공시 내용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그 확률이 가장 높았던 공시가 있어요. 오, 너무 재밌다. 진짜 특이한데 어떤 걸까요? 이게 증여 공시예요. 아, 증여 공시. 네. 왜 아쉬워하시나요? 아, 증여 공시. 근데 일반적인 증여 공시는 사실은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근데 증여 공시 중에서도 굉장히 확률이 높았던 공시가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임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증여할 때예요. 예, 증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절세라고 하는 게 같이 키워드로 붙거든요. 네. 사람들은 당연히 세금을 줄이고 싶어 할 거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줄이려면 주가가 낮을 때 증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최대주주가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그 최대주주 입장에서 회사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자금 조달 니즈가 없으면 회사가 주가가 오르는 걸 싫어해요. 굳이 오를 필요가 없거든요. 맞아. 근데 임원은 달라요. 최대주주와 임원은 다릅니다. 임원 같은 경우는 자기 지분 가치가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럼 근데 좋죠. 그 임원들이 동시에 논의를 해서 자녀들한테 증여를 했어요. 왜 그럴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주가가 오를 것 같으니까 증여를 하는 그쵸? 거잖아요. 회사가 싸니까. 근데 한 명이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동시에 여러 임원이 판단했다는 건 어떤 거예요? 그것도 자신감이겠네요. 자신감이죠. 네. 우리 회사가 뭔가 변화가 있으니까 지금 증여를 우리 해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쵸. 확신을 임원들이 갖고. 얘기한 다음에 그래 맞을 것 같아. 그러면서 같이 응원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시다발적으로 임원의 증여가 나오면 네. 회사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윤이 많이 생긴다는 거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2021년에 많이 있었어요. 이게 많지가 않아요. 22년에는 하나도 없었고 21년에 3건의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렌시스, 그다음에 TNL, 네. TLB 3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3건 모두 그 주가가 단기에 막 50%, 60% 올랐어요. 3, 4개월 만에.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은 회사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거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볼 만하다. 당시 이렌시스 같은 경우는 2021년에 임원 4명이 동시에 증여를 했었고 2021년 역시 TNL 같은 경우에도 임원 5명, 그다음에 TLB 같은 경우에도 임원 4명이 동시에 증여를 했었어요. 규모도 작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뭐 몇십만 주 단위로 증여를 하면서 네. 뭐 사실은 뭐 1억 원 언더로 증여한다는 건 큰 의미가 없고 몇십억 원 단위의 이제 증여가 나타난다 그러면 정말 세금을 절세하려고 하는 요인이 크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충분히 봐야 된다. 증여 관련된 공시도 충분히 또 의미가 매력적으로 있죠. 네, 의미 있게 다가오는 공시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네.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건 네. 증여 공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법안 관련된 걸 좀 살펴봐야 되는데 법안에? 네. 네. 법안. 그러니까 증여 공시가 이제 얼마 정도의 유효 기간을 갖고 있냐라는 거예요. 증여 공시를 하면 증여를 발표한 전 2개월과 후 2개월, 4개월의 주가를 평균해서 증여의 가격을 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증여를 하고 나서 주가를 누릅니다. 일반적으로 증여 직후에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증여 단가를 낮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회사 IR도 적극적으로 안 하고 주가 단가를 낮추려고 하는 요인이 크기 때문에 증여 공시가 나왔을 때 이거 좋으니까 무조건 사야 되겠다. 이런 건 좀 피하는 게 맞는데 겠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뭔가 한다는 건 회사의 변화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스터디를 해서 공부할 필요는 있다. 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증여 관련된 공시에서의 또 포인트까지 함께 점검을 받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자사주 매입에 대한 공시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자사주 매입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공시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내부자들이 매수하는 것 못지않게 자사주도 중요한데 내부자들의 매수보다는 약간 이제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이것도 왜죠? 굉장히 명확해요. 네. 이제 아나운서 앵커님 보시면 자기 돈에서 나가는 것과 내 회사에서 돈이 나가는 것 딱 비교해 보면 다르죠. 이게 아깝잖아요. 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내 주머니 나가는 게 더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임원들도 내 주머니 직접 나간다는 건 내가 진짜 돈을 벌고 싶어라는 거고 그렇겠네요. 회사 주머니에서 나간다는 건 회사가 좀 싸니까 미리 사두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부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데 그래도 자사주 매입이 의미가 있는 건 제가 이제 계속해서 공시를 살펴봤을 때 자사주 매입이 많이 이루어지면 자사주 매입이 동시다발적으로 기업들이 많이 이루어지면 주가가 바닥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업을 하나의 기업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기업들이 동시에 지금
자사주 매입이 나타나고 있네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내려갔을 때 특히나 바닥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구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자사주 매입이 나와요. 그럴 때는 시장을 판단하는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거고, 또 하나는 이 자사주 매입이 내부자들의 공격적인 장내 매수와 동시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때는 굉장히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 대표적으로 최근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었어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병을 발표했잖아요. 네. 합병을 성공시키려면 주가가 올라야만 됐었는데, 그래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면 셀트리온 홀딩스라고 하는 최대 주주가 지분을 공격적으로 매입을 하고 자사주 매입을 뭐 몇천억 단위로 3번을 발표했어요. 둘 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다 보니까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회사의 의지도 굉장히 명확했고 주사 수급도 명확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사주 매입과 이 내부자 매수는 뭔가 의지가 있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회사의 공시가 동시에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네. 네, 2탄 내용도 정말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자사주 매입 이런 이슈로 오늘 뭐 관련 기업들이 오릅니다라고 풀이를 했는데 그 안에 또 이런 색다른 팁들과 풀이가 있다라는 부분이 너무나도 인상 깊었습니다. 사례를 체크해보면요. 내부자의 장내 매수, 그리고 기관의 지분 신고, 또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공시에 대한 이야기 장우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